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반려견 때문에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임대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송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할 때는 알지 못했던 이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해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 그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그리고 2심 재판부 모두 임대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500만 원 배상을 인정을 했고요. 그와 달리 2심 판결에서는 700만 원이 증액돼서 1200만 원이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과연 피고가 몇 명이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원고 임차인이 2명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 다시 피고가 집이 넓은데 2명만 거주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임차인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 따르면, 증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상 그 반려견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었고, 또 임대인인 피고들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나 또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다 라는 부분을 고지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을 이제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의 질문, 몇 명 사느냐 또는 집이 넓은데 2명만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반려견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통념상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터부시 되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이제 종합해서 이 건물은 다가구 주택으로서 법상으로 이런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려견이 키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아울러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단은 이 임차인이 기른다고 하는 반려견이 3마리이기는 하지만 모두 또 조그만 소형견이라는 점, 이런 부분 등을 모두 종합해서 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원고에게 이 반려견을 키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임대인이 반려견 키웁니까?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저 반려견 키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심리성실의 원칙이나 어떤 기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임대차 계약서상 그 손해배상의 예정이 이 계약금 상당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의 계약금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상은 약속대로라면 4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 손해배상에 감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 부분이 좀 과도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30% 정도 선인 1,200만 원으로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1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500만 원,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액수는 500만 원으로 한 데 반해서 법원 2심 재판은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좀 50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하에 700만 원을 인상해서 1,2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임대차 목적물 그 내에, 집 내에 이렇게 반려견이 키워진다, 이런 부분을 희망하지 만약에 않는다면 이를 미리 그 계약 문구로, 계약의 문구로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부동산 계약 문화는 지나치게 좀 단조롭고 또 성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반려견을 보호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이 사건의 키포인트는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반드시 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처럼 애완견 문제로 계약 이후에 나중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 자칫 큰 손해를 입고 또 감정이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과실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와 이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감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가 모두 각각 성립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오른쪽으로 구른 도로에서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심지어 사고 당시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고 강 씨의 차량 운행 속도는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임 씨가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 씨는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망하게 된 임 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은 지난해 3월 임 씨와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D 손해보험사와 강 씨를 상대로 2억 5,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D 손해보험사는 임 씨는 강 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도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호위동승이라는 것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호위동승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책임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사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일정 부분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손해배상의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승자 임 씨가 당시의 차량에 호의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인 강 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호의 동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 강 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 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동승자 임 씨가 운전자 강 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무면허 차량 동승으로 인한 배상행 감경도 배척하였습니다. 다만 임 씨는 강 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운전자 강 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모 씨의 유족이 D 손해보험사와 운전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는 2억 5,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D 손해보험사는 강 씨와 공동에 이 가운데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제,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키포인트는 첫째,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이로 인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두 가지 범죄가 모두 성립된다는 점. 둘째, 동승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동승했다는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 동승자라고 하여 무조건 안전운전 촉구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의 운전자 강 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함으로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안전운전 미촉구에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 그리하여 동승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2회에 걸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사항 중 영업장 외관 모방과 기술 탈취 금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지난 4월 17일 공표를 거쳐 7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영업 장소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일반 기업 및 기관, 나아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 개인들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사항 중 영업장
외관 모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이 일정 기간 노력을 기울여 매장의 실내외 장식 등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이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졌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영업 표지를 보호하는 규정은 이에 대한 보호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 외관, 즉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일례로 주시, 백다방 등 저가의 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 개 생긴 바 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는 부정경쟁 행위 중 남목에서 타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에 가로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방법 또는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구했습니다.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2조 1호 다목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영업 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남목 및 다목에서 부정경쟁의 한 유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영업 제공 장소의 간판, 외관, 실내 장식 등 전체적인 외관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그 영업의 출처와 혼동을 초래한 행위 및 영업 출처 혼동이 없더라도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에 손상이 가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율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법에 의해 보호받으려면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들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영업 장소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인지 여부도 종전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지만 새로운 특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조치 방법으로는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구제로도 형사 고소를 통해 부정경쟁 행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정경쟁 방지법의 개정사항의 첫 번째 시간의 키포인트는 이번 개정법에 의해서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 즉 트레이드 드레스를 모방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는 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미스터 피자의 치즈 통행세, 그리고 리베이트, 보복 출점, 피자업 어드민티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불공정 거래 행위, 봉구수 밥버거 오세린의 대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오너 리스크, 그리고 과도한 위약금에 따른 편의점의 노예 계약, 동종업종 계열사의 근접 출전과 피자의 땅 가맹점주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연이은 이슈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정보공개서와 관련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재사항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독립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나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과 영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하지만 통제도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금을 지급하고요.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가맹사업에 해당되게 되면 농법 제3조에 따라서 적용 배제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맹사업법, 특히 정보공개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굉장히 영세한 본부를 말하고요. 또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맹점 수가 5개가 되지 않는 경우, 물론 1년 이상 운영 중인 직영점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2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가맹금이란 사업 개시 단계에서 지급하는 가입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예치대상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가맹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 후에 본사에 일정 위법 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은행으로부터 가맹금을 돌려받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예치대상 가맹금에는 인테리어 마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마진 부분도 차익 가맹금이라고 해서 가맹금의 개념에는 포함되지만 예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 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본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그리고 물류 마진 또한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정보공개서입니다. 가맹사업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자의 부담이라든가 가맹본부의 지원과 교육의 내용, 그리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개수, 연평균 매출액 등 주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는 서류는 임금가맹점 현황 문서가 있는데요. 이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7년 10월 1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더하기 15일이 지난 때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까 17년 10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방법도 허위로 바꾸지 못하도록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증명,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해도 수령 확인이 될 수 있는 이메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공을 한다면, 직접 제공을 할 경우에는 자필로 제공받은 사실과 일시 장소,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매출액 2% 이내가 부과될 수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차익가맹금,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통행세, 리베이트, 유통채널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정보공개서 범위가 확대됩니다. 차익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에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구입 요구, 품목별 차익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익 가맹금의 평균 액수, 그리고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익 가맹금의 평균 비율,
그리고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 통행세인데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피자 브랜드 사례에서 일명 치즈 통행세로 불리면서 가맹점의 비용 증가를 초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제 공개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계열 회사의 명칭을 기재해야 되고요. 이런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과 용량의 명칭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또 전년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 매출액 등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베이트입니다. 판매 장려금이나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의 리스트, 그리고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 장려금과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의 내용, 해당 부분을 공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통 채널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정 내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대리점이나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등록해서 계약 체결 전 가맹점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요. 동일한 상호를 쓰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가맹사업은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 간 동일한 영업 표지를 사용하고 지원 교육과 통제, 그리고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여야만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는 점, 은행에 예치하는 가맹금에는 가입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은 포함이 되지만 인테리어 대금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14일 전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배할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뿐만이 아니라 과징금 등 처벌이 뒤따르는 점,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확대되는 가맹본부는 과태료나 또는 등록 취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변경 등록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동산 공법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별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 설비, 수도, 전기, 가스 공급 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의 유통공급시설,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의 방제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등의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의미합니다. 각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반 시설들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들이고, 우리가 흔히 공공시설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설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토계획법에 나온 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는 총 53개에 달합니다.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는 자동차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반시설은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일 것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용도가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유이더라도 기반시설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르면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시설의 종류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주차장 등의 시행령이 정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건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우선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예외가 원칙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주체는 관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시군수를 통해 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함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는 토지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에게는 강력한 행위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여기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출구가 있는 경복궁역 근처 해당 토지 지역입니다. 이 토지의 지하에는 지하철의 출구가 있는데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이면서 다양한 용도지구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시철도와 저촉되어 있으면서 해당 토지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하를 이용하는 데 행위 제한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이나 건축 계획을 가진 개인, 사업자라면 이러한 행위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계획시설이 되면 다양한 행위 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만 받아놓고 실제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등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나도 사업 착수를 안 하게 되면 바로 실효시키겠다는 것이 현재 규정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은 너무 긴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기간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도 사업 시행이 안 될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과 개념이 유사하지만 특별히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의미합니다. 흔히 도정법이라고 줄여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아파트의 재건축하고는 다르게 지하에 있는 공공하수도나 가스 배관 등의 공급시설, 도로 전체를 싹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에게는 재개발 후 설치되는 주택 및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본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공시설로 생각하는 시설은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둘째,
도시계획시설이 된 경우에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는 여러 행위 제한이 있고 20년간 지속되며 10년이 지나도 사업 착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간자 소송 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반박 내지 방어를 어떤 식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사항, 첫 번째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다입니다. 즉,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 실제로 제가 수행한 소송에서 살펴보면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만나고 통화하고 카카오톡 한 정황에 대해서 원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였는데요. 패소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통화량이 많거나 연락을 자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통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소송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원고가 승패와 상관없이 소송 제기 자체로 피고를 압박하고 부담감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는 내가 만나는 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고 40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통 이혼을 했다, 즉 돌싱이라고 했겠죠. 이혼을 했다는 식으로 속이거나 해서 만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만남 중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은 유부남, 유부녀니까 만나지 마라 라고 경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대방과 관계를 딱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안 이후에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그 전에 몰랐었다라는 이유는 법원에서 크게 그 사유를 참작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나던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과 나눈 통화 녹음, 그 다음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놓는 것이 피고로서는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교제했던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났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이 파탄이 난 상황에서 만난 것일 뿐이다. 즉, 혼인관계의 파탄과 내가 상대방을 만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들은 나 곧 이혼할 거다. 그리고 이미 별거 중이다. 협의이혼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다. 쇼윈도 부부다. 예전에 우리 관계는 끝났다. 등등으로 원고 부부가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참작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이 이른 뒤 만났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 시점이 원고와 남편이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이었고, 이미 원고 부부 사이에 이혼과 재산 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송 제기 전에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시 시점에는 피고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 등에서 피고와 원고 남편과의 만남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는 조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라도 인정되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의 특성상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거나 원고를 더욱 흥분시킬 수 있어서 소송 내외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가 방어 내지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상간자 소송의 피고는 첫 번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두 번째,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세 번째, 원고의 배우자와의 만남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배임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그 배임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을 2배로 가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선 대리인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죠. 또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본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가 내 일이고 어떤 업무가 타인의 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사가 공급해주는 물건을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본사에서 수령해서 일정액의 판매 수수료만 대리점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에 대리점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서 본사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했다면 이 경우에는 본사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요건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배임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냐? 이것은 결국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라면 대출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대출 신청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런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했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었다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 실질적인 담보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추가로 발생할 염려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형법상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성립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시작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또 사전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결정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타인에 대한 배임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타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